나가 당장 다 꺼지란 말이야.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한 병동 복도를 찢어 발겼다. 대한병원 본관 15층 VIP 병동.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고급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붉은 김치 국물이 하얀 벽지에 흉측한 핏자국처럼 튀었다. 회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발. 20대 간호사 하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하얀 가운 끝자락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 앉아있는 노인 김석진 68세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성건설을 호령했던 회장 김석진. 하지만 지금 그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그저 고집불통인 늙은이에 불과했다. 누가 이따위 죽을 가져오랬어 씹지도 못하는 놈이라고 개밥을 줘. 석진의 성한 왼쪽 손이 침대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사실 죽은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숟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해 입가에 음식을 줄줄 흘리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육체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타인에게 화풀이를 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새로 가져오겠습니다.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석진이 협탁 위에 놓인 물병마저 집어던지려 할 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수간호사가 뛰어들어왔다. 김 회장님 또 이러십니까? 그 뒤로 단정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이순자 62세였다. 순자는 난장판이 된 병실 풍경을 무심한 눈으로 훑었다. 깨진 그릇, 파편벽에 튄 국물 벌벌 떨고 있는 어린 간호사, 그리고 씩씩거리는 환자. 익숙한 풍경이었다.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악만 남은 노인들. 순자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박 간호사 하린 씨 데리고 나가봐요. 수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지시했다. 하린은 울기 직전에 얼굴로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수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순자를 돌아보았다. 이 여사님 보시다시피 상황이 이렇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간병인이 3번째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다른 분을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네, 하지만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페이가 다른 곳보다 1.5배라고 하셨죠? 그거면 됩니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 그리고 툭하면 사고를 치는 철없는 아들의 합의금까지. 자존심 따위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수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넓은 KBP 병실 안에는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석진과 침묵을 지키는 순자, 단둘만이 남았다. 석진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순자를 노려보았다. 넌 또 뭐야? 수간호사가 보냈어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그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움찔했을 기세였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가 깨진 도자기 파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파편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맨손이었다. 내 말 안 들려 귀가 먹었어. 석진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물티슈로 붉은 국물 자국을 지워내고 흩어진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담았다. 그녀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빨랐고 마치 기계처럼 침착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이 석진을 더 화나게 했다. 이 여편네가 감히 누구 앞에서. 석진이 손을 뻗어 순자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순자가 번개같이 몸을 일으키며 석진의 손목을 낚아챘다. 석진은 놀랐다. 60이 넘은 여자의 악력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강하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순자는 석진의 성한 왼쪽 손목을 제압한 채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서늘한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순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기 병실 하루 입원비가 80만 10만 원입니다. 그릇 깨고 소리 지르라고 쓰는 돈 아니에요. 뭐라고? 재활해서 다시 걸어나가고 싶으시면 성질 좀 죽이세요. 혈압 올라서 다시 쓰러지면 그땐 정말 영영 못 일어납니다. 석진은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굽실거리는 의사나 간호사들만 보아왔지 감히 자신의 눈을 보며 훈계하는 사람은 없었다. 건방져도 실력은 확실합니다. 전 회장님 수발 들러 온 게 아니라 사람 만들러 왔거든요. 순자는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탁 놓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석진의 입가에 묻은 죽 자국을 거칠게 하지만 꼼꼼하게 닦아냈다. 아프잖아. 살살 좀 해. 아프시면 살아계신 거네요. 다행입니다.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하며 젖은 환자복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옷 갈아입으셔야죠. 냄새납니다. 김치 냄새 풍기는 회장님이라니 직원들이 알면 볼만하겠네요. 석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마비된 몸으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순자의 손길은 거침없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환자복을 벗겨내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상체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등 뒤로 넘어와 척추를 따라 단단하게 근육을 눌러올렸다.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팠지만 시원했다. 오랫동안 누워있어 굳어버린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풀리는 느낌이었다. 단순한 닦임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료에 가까운 마사지였다. 순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15분간의 전쟁 같은 환복이 끝났을 때 석진은 묘한 패배감과 동시에 개운함을 느꼈다. 순자는 젖은 옷과 수건을 정리하고는 침대 옆에 꼿꼿하게 섰다. 이순자입니다. 앞으로 회장님 담당 간병인입니다. 석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숨이 찼다. 분노로 날뛰던 심장이 다른 의미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건 낯선 사람에게 제압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억센 손길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너, 두고 봐. 내일 당장 잘릴 줄 알아. 석진이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아까와 같은 살기가 빠져 있었다. 순자는 픽 웃었다. 비웃음이 아닌 여유로운 미소였다. 잘리더라도 오늘 밥값은 해야죠. 식사 다시 가져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굶으시겠어요? 석진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고개를 획 돌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가져와? 배고프니까. 순자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닫혀있던 커튼 사이로 오후에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위를 비쳤다. 괴물이 살고 있는 599 1회 조련사가 입장한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병실 안의 공기먼지를 나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나른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억눌린 신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흐읍! 석진은 베개를 꽉 움켜쥐었다. 이매는 송글송글 식은땀이 맺혔다. 순자의 손은 맵고 단단했다. 그녀는 오이를 바른 손으로 석진의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일반적인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뼈와 근육 사이에 굳어버린 혀를 뚫어버릴 기세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프십니까? 순자가 무심하게 물었다. 시선은 오직 그의 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걸 말이라고? 살살 좀 하라니까. 석진이 비명을 지르듯 대꾸했지만 순자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죽은 나무에도 물이 돌아야 싹이 트는 법입니다. 1년이나 누워 계셨으니 근육이 돌처럼 굳었죠.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 신세 못 면합니다. 그녀의 말은 독설처럼 들렸지만 손끝에는 기묘한 정성이 실려 있었다. 석진은 그 이질적인 감각에 혼란스러웠다. 지금까지 그를 만졌던 젊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들의 손길은 기계적이거나 두려움에 차 있었다.
그들은 회장이라는 직함에 겁을 먹고 혹여나 그가 아파할까봐 겉만 핥다시피 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이순자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온기가 있었다. 그녀는 김석진을 회장님이 아닌 고장난 육체를 가진 한 명의 남자로 대하고 있었다. 젠장 뜨거워. 석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의 손바닥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와 무릎 관절을 압박할 때마다 차갑게 식어있던 혈관으로 뜨거운 피가 억지로 펌프질되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뒤따랐다. 감각이 없던 다리에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이제 허벅지 쪽으로 올라갑니다. 안쪽 근육이 많이 뭉쳐서 좀 더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순자가 짧게 예고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내리고 몸을 숙여 석진의 다리 사이로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서걱, 서걱. 그녀의 거친 손바닥이 허벅지 안쪽의 연한 살을 파고들었다. 윽. 석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너무나 내밀한 부위였다. 타인의 손길. 그것도 이성의 손길이 이렇게 깊숙이 닿은 것은 아내가 죽은 지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치료행위일 뿐이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사타구니 근처의 림프절을 강하게 자극하며 원을 그렸다. 그 순간이었다. 석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열기가 치솟아 올랐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남성이 꿈틀거렸다. 혈액순환이 갑작스럽게 빨라진 탓일까? 아니면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는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 자극적이었던 탓일까? 그의 중심 부위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얇은 환자복 바지 위로 그 민망한 형체가 도드라지게 드러났다. 석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68. 손자뻘되는 간호사들도 드나드는 병실에서 간병인에게 마사지를 받다가 발기라니. 노망난 늙은이. 변태 영감.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만. 석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만해 당장 손대. 그는 성한 왼쪽 손으로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하반신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마비된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불이 엉키며 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다. 순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불룩하게 솟아오른 바지춤과 새빨개진 석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적,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석진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모멸감에 그는 방어기제처럼 다시 화를 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는 협탁 위에 놓인 수건을 집어 그녀에게 던졌다. 힘이 없어 수건은 힘없이 순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 이 더러운 꼴을 보려고 내 몸을 만진 거야. 날 조롱하려고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비참함이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을 호령하며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 하나 주체 못해 여자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멸도 당황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마치 열이 난 환자의 이마를 짚어주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반응이 오셨네요. 이 여자가 정말. 석진이 눈을 부릅떴다. 기어이 말로 내뱉어 확인 사살을 하는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어진 순자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축하드립니다. 석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자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석진의 떨리는 왼쪽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손바닥 위에 수건을 올려주었다.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고요. 순자의 눈빛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눈이었다. 이 나이에 더군다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이건 변태적인 게 아니라 회장님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생명력이라고요. 석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력.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 의사들은 기능 저하, 노화 현상 같은 차가운 단어들만 나열했었다. 그런데 이 투박한 여자는 그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가장 빛나는 희망으로 바꿔놓았다. 혈액순환이 막혀있던 곳이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피가 몰린 겁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불 위로 솟아있는 그의 중심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남자가 남자 구실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죄인가요? 석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울컥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다. 지난 1년 병상에 누워 짐짝 취급을 받으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주워 담아주는 느낌이었다. 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라셨을 테니 잠시 쉬세요. 땀 좀 닦아드리고 냉수 한 잔 가져올게요.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석진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수건이 스쳐 지나간 자리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석진은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화를 낼 힘도 이유도 사라졌다. 그는 얌전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불 아래의 흥부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10년 전 아내가 떠난 이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누군가가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순자라고 했나? 석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컵에 물을 따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네, 회장님. 석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퉁명스럽지만 작게 중얼거렸다. 물이나 가져와, 목 타니까. 순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시원한 걸로 대령하겠습니다. 창밖의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만 오구이로 병실의 시간은 이제 막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하나가 아주 팽팽하게 연결된 순간이었다. 오후 2시. 석진은 벌써 10번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이 이 여사? 내 머리 좀 다시 빗겨줘. 뒤겨줘봐. 여기 흰머리가 너무 튀어나왔잖아. 침대 위 말끔하게 면도된 얼굴의 석진이 까다롭게 주문했다. 순자는 묵묵히 빗을 들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넘겨주었다. 아드님이 오신다고 아주 회춘하려고 하시네요. 순자의 무뚝뚝한 농담에 석진은 헛기침을 했다. 흠 한 달 만에 오는 거니까. 회장 체면이 있지 꾀죄죄한 꼴을 보일 순 없잖아. 석진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 있었다. 큰아들 도영과 며느리 지영이 온다는 소식에 그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재활치료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받았고 가장 좋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결국 그도 자식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였다.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녀가 들어왔다. 장남 김도연 45세과 며느리 최지영 42세이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영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의 몸에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를 덮어버릴 만큼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났다.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지영이 교양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석진의 얼굴이 아닌 병실 구석에 놓인 의료기기들과 차트들을 훑고 있었다. 오냐, 바쁜데 뭐 하러 왔어? 석진은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내심 아들 도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도연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며느리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보면 모르냐, 아직 반쪽은 나무 토막이야. 석진의 대답에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 아버님, 그래도 안색은 훨씬 좋아지셨네요.
저희가 신경 써서 최고급 백화점 과일 바구니 사왔어요. 여기 놔둘게요. 지영은 으리으리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툭 올려놓았다. 껍질도 벗기기 힘든 딱딱한 아보카도와 멜론들이었다. 마비오 환자가 먹기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저 보여주기식 선물이었다. 순자는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영은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아버님, 안 그래도 병원장님 만나 뵙고 오는 길이에요. 재활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주주총회 위임장이에요. 아버님이 직접 참석 못하시니까 그이 앞으로 의결권 넘겨주신다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유언장 공증 갱신 서류고요. 석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갔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건강이나 안부가 아니었다. 도장과 유언장이었다. 너희들 내 몸 상태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석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도연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아버지 옷 회사가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닥쳐라. 석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성한 왼쪽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이 그렇게 탐나. 이 애비가 병신이 돼서 누워있으니까 아주 시체 취급을 하는구나.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는 현실적인 대비를 하자는 거죠. 혹시라도 아버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기 전에. 지영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쳤다. 그 정신이 오락가락이라는 말에 석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석진은 옆에 있던 과일 바구니를 있는 힘껏 밀쳐버렸다. 우르르 쾅 무거운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고급 과일들이 볼품없이 굴러다녔다. 멜론 하나가 깨져 즙이 흘러나왔다. 어머, 이게 얼마짜린데? 지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그녀는 더러운 것을 보듯 깨진 과일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순자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아줌마 뭐 해요? 안 치우고 돈 받고 일하면서 눈치가 없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들고 다가왔다. 바닥을 닦으려 쭈그려 앉은 순자의 등 뒤로 지영의 독설이 꽂혔다. 가자 여보. 아버님 흥분하시면 혈압 오르셔.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다시 올게요.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석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었다. 순자는 바닥을 다 치운 뒤에도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필요한 건 어설픈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9시, 병원 전체가 잠든 시간, 순자는 몰래 병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보스턴백에서 보온병과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신문지에 둘둘만 병 하나를 꺼냈다. 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병원밥이 아니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다. 푹 익은 묵은지와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끓인 김치찌개였다.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석진의 코가 벌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저녁 내내 굶으셨잖아요. 죽은 쳐다보기도 싫으실 테고. 이에 순자는 익숙하게 일회용 숟가락을 뜯어 석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병원에서 먹어도 되는 거야. 의사가 맵고 짠 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의사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신문지를 벗겨냈다. 초록색 소주병이었다. 그리고 마음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 이거 먹고 속 푸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순자가 종이컵에 소주를 콸콸 따랐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렸다. 석진은 홀린 듯 김치찌개를 바라보았다. 하얀 쌀밥 위에 빨간 국물과 고기 한 점. 침이 고였다.
1년 동안 저염식 환자식만 먹으며 억눌려왔던 미각이 요동쳤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자극적인 매운맛, 짭짤함, 그리고 고기의 기름진 맛.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눈물이 핑 돌 만큼 그리운 속세의 맛이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석진이 허겁지겁 밥을 국물에 말기 시작했다. 순자는 묵묵히 그 앞에 앉아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자신의 몫인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다. 한 잔? 주게. 석진이 조심스럽게 잔을 내밀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종이컵에 반만 채워주었다. 딱 한 잔입니다. 걸리면 저 잘려요. 석진은 그 소중한 반잔의 술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쓰디쓴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 속에 응어리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다. 자식 농사 다 헛지었어. 알코올 기운 때문일까 석진이 툭 내뱉었다. 평생 돈 버느라 바빴지. 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으니 나 늙어서 대접받길 바라는 것도 도둑놈 신보지. 근데 그래도 섭섭하네.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석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순자는 찌개 속에 돼지고기를 건져 그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제 아들놈은 더해요. 사업한다고 집 날려먹고 툭하면 합의금 물어달라고 전화 옵니다. 남편 죽고 남은 보험금까지 싹 긁어갔어요. 전생에 제가 나라를 팔아먹었나 봅니다. 석진이 숟가락을 멈추고 순자를 쳐다보았다. 항상 강철 같아 보이던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린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회장님. 자식들한테 다 파먹히고 남은 빈 껍데기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남은 소주를 비웠다. 그 말이 묘하게 석진을 위로했다. 나만 비참한 게 아니구나. 이 여자도, 저 강해 보이는 여자도 속은 문드러져 있구나. 동병상련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석진은 남은 찌개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었다. 배가 부르고 속이 뜨뜻해지니 비로소 살 것 같았다. 이 여사? 네. 내일도? 이거 남은 거 있나? 순자가 피식 웃었다. 내일은 족발 사올까요? 앞다리 살로다가. 석진의 눈이 반짝 빛났다. 마치 장난감을 약속받은 아이 같았다. 그거 좋지. 마늘이랑 고추도 꼭 챙겨오고. 밤 10시. 매콤한 김치찌개 냄새가 밴 599 병실. 회장과 간병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은 비밀 공유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묶여버렸다. 공범자가 된 그들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 답답해 죽겠네. 창문을 열어도 소독약 냄새뿐이야. 석진이 휠체어 바퀴를 툭툭 치며 투덜거렸다. 오후에 햇살이 좋았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감옥 같았다. TV 소리도 지겹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신경을 긁어댔다. 순자가 빨래를 개다 말고 그를 쳐다보았다. 날씨가 참 좋죠. 벚꽃이 다 졌는 줄 알았더니 아직 병원 뒤 산책로에는 좀 남았더라고요. 산책로, 그 좁해 터진 정원 말이냐. 환자복 입은 송장들끼리 부딪히는 거기도 지긋지긋해.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진짜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매연 냄새에 붕어빵 굽는 냄새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 살아있는 세상의 소리가 듣고 싶었다. 순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다. 그럼 탈출하실래요? 뭐 탈출? 제가 아는 개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휠체어도 나갈 수 있는. 석진의 눈이 동그라졌다. 개구멍이라니?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것도 대기업 회장 출신인 자신이 병원을 탈출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들키면 어쩌려고 잔에 잘리고 싶어. 안 들키게 선수 쳐야죠. 지금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라 어수선하거든요. 딱 1시간입니다. 하시겠어요? 순자의 도발적인 미소에 석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했다. 재활훈련의 일환으로
바깥 공기 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가자. 작전은 신속했다. 순자는 석진에게 두꺼운 트렌치 코트를 입히고 번거지 모자와 선글라스까지 씌웠다. 영락없는 수상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환자복은 완벽하게 가려졌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순자는 능숙하게 휠체어를 밀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했고 로비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쪽문을 통과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밖으로 나오는 순간 훅! 차가운 병원 공기 대신 따뜻하고 매캐한 도시의 봄바람이 석진의 코끝을 스쳤다. 하! 석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유의 냄새였다. 병원은 시내 중심가와 가까웠다. 순자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뒤편의 작은 공원과 이어진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골라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뜨끈한 국화빵이 3개에 1,000원.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석진은 그 무관심이 오히려 편안했다. 여기서는 그가 아픈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구경 나온 할아버지일 뿐이었으니까. 회장님 저거 보세요. 스카프 예쁘네요. 순자가 길가 가판대를 가리켰다. 알록달록한 봄 스카프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에 비하면 조잡한 물건들이었지만 햇살을 받은 색감만은 화려했다. 석진은 휠체어를 멈추라고 손짓했다. 이봐 주인장, 저기 저 분홍색 꽃무늬에 있는 거 얼마요? 아유 할아버지 안목이 좋으시네. 10,000원만 줘요.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지갑도 없이 나와서 비상금으로 챙겨둔 돈이었다. 이거 자네 해. 석진이 스카프를 순자에게 건넸다. 순자는 당황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이걸 왜? 맨날 칙칙한 간병인 옷만 입고 있잖아. 꽃 구경도 못하는데 목에라도 꽃을 두르고 있어야지. 석진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귀는 빨개져 있었다. 순자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받아들었다. 이리 줘봐. 내가 매줄게. 석진은 성치 않은 오른손은 무릎에 두고 왼손만으로 서툴게 스카프를 그녀의 목에 감아주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순자의 목덜미에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매듭은 엉성했고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어떤 명품 목걸이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어때 좀 여자 같나? 석진이 쑥스러운 듯 물었다. 순자는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리며 환하게 웃었다. 네, 예쁘네요. 저 말고 회장님 마음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순자는 휠체어 옆 벤치에 앉아 아까 사온 국화빵을 반으로 잘라 석진의 입에 넣어주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달다. 병원 밥보다 100배 낫네. 오물오물 빵을 씹는 석진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 볼 수 없었던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수천억 자산을 가졌을 때도 느끼지 못한 소박한 평온함이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위해 앉아있다는 안정감. 고맙네 이 여사. 나 오늘 다시 산 것 같아. 석진이 넌지시 말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그의 무릎 담요를 꼼꼼하게 여며주었다. 그 손길에는 이제 간병인으로서의 의무감을 넘어선 여자의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오후 세상에서 소외된 두 노년의 남녀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봄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거 오보위로 아니야. 공원 입구 흡연구역. 담배를 피우며 스마트폰을 하던 간호사 할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번거지 모자를 썼지만 휠체어는 분명 병원 마크가 찍힌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빵을 먹여주는 여자는 며칠 전 자신을 병실에서 쫓아냈던 그 깐깐한 간병인 이순자였다. 와, 대박. 둘이 데이트라도 하는 거야. 완전 로망이네. 하리는 킬킬거리며 폰을 들었다. 찰칵, 찰칵.
카메라 렌즈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국화빵을 나눠 먹는 모습, 석진이 순자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주는 장면.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부적절한 관계로 보일 법한 구도였다. 하리는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이거 며느님한테 보내드리면 콩고물 좀 떨어지겠는데? 그녀는 주저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이는 VIP 591 보호자 최지영. 메시지 전송 완료. 보호자님, 아버님이 병원 몰래 나가셔서 간병인이랑 이러고 계시네요. 너무 다정해 보이셔서 걱정돼서 보냅니다. 평온했던 오후의 산책로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산산조각 낼 폭풍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오비로 병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화병에 물을 갈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어제 시장에서 산 분홍색 스카프가 예쁘게 매여 있었다. 싸구려 폴리에스테르 재질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명품 에르메스 스카프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매무새를 다듬었다. 침대에 기대 앉은 석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여사 오늘따라 더 고운 거 알지? 아이고 회장님도 참. 아침부터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멀미납니다. 순자가 짐짓 타박했지만 얼굴에는 홍조가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1초 뒤 산산조각 났다. 쾅!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복도에 찬 공기와 함께 살기등등한 기운이 밀려 들어왔다. 며느리 최지영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아들 김도연이 따라 들어왔다. 아버님, 정말 노망나셨어요. 인사도 안부도 없었다. 지영은 들어오자마자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석진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다. 너, 그게 시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침부터 쳐들어와서 무슨 행패야? 행패요? 지금 행패는 누가 부리고 있는데 그래요.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침대 위로 집어 던졌다. 봉투가 열리며 사진 10여 장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어제 공원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석진이 순자의 목에 스카프를 매주는 장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화빵을 먹여주는 장면. 교묘한 각도 탓에 그 모습은 마치 낯뜨거운 미래를 즐기는 불륜 커플처럼 보였다. 이게 뭐냐? 석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병원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태성건설, 김 회장이 다 늙어서 간병인이랑 놀아난다고. 아버님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저런 천박한 여자랑. 말 조심해, 천박하다니. 석진이 버럭 고함을 쳤지만 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길이 창가에 서 있는 순자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순자의 목에 감긴 분홍색 스카프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하, 저거네? 저거 사주려고 그 몸을 이끌고 시장 바닥까지 기어나가셨어요. 지영은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보호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야, 이 아줌마야. 너 내가 우스워. 지영이 순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게 감히 회장님 수발들라고 꽂아놨더니 안방마님 자리를 넘봐 너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꽃뱀이야, 꽃뱀. 꽃뱀? 가난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해 한몫 챙기려 한다는 가장 모욕적인 단어가 순자의 얼굴에 꽂혔다. 사과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간호했을 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당당함이 오히려 지영의 화를 돋우었다. 간호 웃기고 있네. 간호하면서 빵 받아먹고 목에 스카프 감고 히덕거려 네가 노리는 게 뻔하잖아. 아버님 꼬셔서 유언장 고치려는 거 아니야. 지영은 순자가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을 눈여겨보았다. 내놔봐? 뭐 하시는 겁니까? 가방 내놓으라고. 그 안에 뭐 훔쳐갔는지 아버님이 뭘 써주셨는지 확인해야겠으니까. 지영이 억지로 순자의 어깨에 매인 가방끈을 낚아챘다.
이거 놓으세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댑니까? 못 놓겠다면 더 수상하네. 도연 씨 뭐 해몽항아니 잊지 말고 이 여자 잡아. 지영의 호통에 문가에 쭈뼛거리던 도연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가와 순자의 팔을 붙잡았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그냥 보여주세요.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지키려 했지만 두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찍! 낡은 가방의 지퍼가 뜯어지며 가방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와르르. 가방 속에 있던 물건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 지영이 기대했던 다이아몬드나 현금 뭉치 유언장 따위는 없었다. 굴러나온 것은 허리에 붙이는 싸구려 파스 뭉치, 시장에서 산 1,000원짜리 덧신,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빛 독촉장이 찍힌 고지서 몇 장과 아들의 사진이 든 낡은 지갑뿐이었다. 그 초라하고 궁색한 살림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병실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부자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아래서 발가벗겨진 가난은 수치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줍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 물건들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웃었다. 어머 이것 봐.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였네. 이러니 눈에 불을 켜고 달라붙지. 그만해. 침대 위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석진이었다. 그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니들이 자식 새끼냐. 당장 그 손 치워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 석진은 침대에서 내려오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마비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쿵, 회장님. 순자가 물건을 줍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석진을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비켜 내 아버님한테 손대지 마. 지영이 순자를 거칠게 밀쳐냈다. 순자는 바닥에 엉덩방가를 찧었다. 지영은 쓰러진 시아버지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은 순자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선고했다. 너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나가? 경찰 불러서 절도죄 사기죄로 콩밥 먹여줘. 우리 집안 변호인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맛 좀 볼래?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실질적인 공포였다. 빚더미에 앉은 순자에게 경찰서와 소송은 죽음보다 무서운 단어였다. 석진이 도연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고개를 들었다. 안 돼. 이 사람 못 보내. 내가 고용했어. 내 돈으로 내가 쓴 사람이야. 아버님,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님, 계좌 부동산 전부 저희가 관리하는 거 잊으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신용카드 한 장 마음대로 못 쓰시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요. 지영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그랬다. 병상에 누운 1년 동안 석진은 모든 경제권을 자식들에게 넘긴 상태였다. 법적으로 그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일 뿐이었다. 석진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돈과 권력이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가방을 털고 목에 매어 있던 분홍색 스카프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더러운 싸움판에 그 소중한 물건이 더럽혀지게 두고 싶지 않았다. 나가겠습니다. 순자가 말했다. 이 여사 안 돼 가지 마. 석진이 손을 뻗었지만 순자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잡는 순간 이 노인이 더 비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하나만 명심하세요. 순자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당신들은 오늘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돈 때문에.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이 여사 순자 씨, 석진의 절규가 닫힌 문 뒤에서 메아리 쳤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위로 병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죽음과도 같은 적막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1층 로비의 소란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접수처에 대기 번호 부르는 소리, 환자들의 기침 소리, 보호자들의 통화 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병원의 오후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리 들렸다. 그녀의 귀에는 방금 전 오비 1호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만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꽃뱀, 도둑년. 순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차가운 건물, 돈 냄새만 진동하는 이곳에서 단일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회전문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이 아줌마가 진짜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날라와 꽂혔다.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순자가 멈칫하며 돌아보았다. 며느리 최지영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자를 쫓아내려 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로비 카페에서 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지영은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순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망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할 말 다 하셨잖습니까? 해고하신다 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수군거림이 피부로 느껴졌다. 해고는 해고고 경고는 확실히 해야지. 지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녀의 명품 구두 굽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렸다. 잘 들어. 우리 아버님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쩡거려봐. 그땐 내가 당신 아들 놈까지 싹 다 조사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순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식까지 들먹이는 건 어미로서 참기 힘든 선이었다. 말씀 가려 하십시오. 제가 죄 지었습니까? 회장님, 외로움 달래드린 게 죄입니까? 외로움 하 웃기고 있네. 돈 냄새 맡고 꼬리친 걸 그렇게 포장해.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부류들이 노리는 게 뻔하잖아. 늙고 병든 노인네 구워 삶아서 한미천 챙기려는 거. 안 그래 아버님이 불쌍해서 사랑해서 지나가던 걔가 웃겠다.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모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입니까? 뭐? 회장님이 1년 동안 그 병실에 갇혀서 얼마나 우셨는지 아십니까? 자식들 전화 한 통 기다리느라 전화기만 쳐다보다 잠드신 게 며칠인지 아세요? 똥 기저귀 한 번 갈아드린 적 없으면서 재산 지킬 때만 득달같이 달려오는 당신들이?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불효자고 진짜 도둑놈들이에요.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막힌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히 간병인이 재벌가 며느리에게 일가를 날리는 장면이었다. 지영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이 천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게 미쳤나. 지영의 이성이 끊어졌다. 촤, 헉,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차가운 액체가 순자의 얼굴을 강타했다. 지영이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얼음과 검은 커피가 순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블라우스와 분홍색 스카프를 시커멓게 물들였다. 차가움에 몸이 굳을 새도 없었다. 짝! 경쾌하고도 끔찍한 파열음이 로비를 찢어발겼다. 지영의 손바닥이 물에 젖은 순자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 붙였다. 순자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어머 세상에, 저거 폭행 아니야? 빨리 찍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 녹화 버튼들이 눌러졌다. 순자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커피 방울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보았다. 왼쪽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지영은 씩씩거리며 떨리는 손을 내렸다. 주제 파악 좀 해.
어디서 훈계질이야. 더러운 입 닥치고 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지영은 분이 안 풀린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도도하게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수십 개의 스마트폰 렌즈가 자신을 구경거리로 찍어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치심이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걸린 기분이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달려들면 정말로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순자는 터진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맞대응하지 않았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에 젖어 축 늘어진 분홍색 스카프를 만져보았다. 석진이 처음으로 선물해준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스카프가 시커먼 얼룩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뚝, 뚝. 커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자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회전문을 밀고 나갔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처절했다. 유리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로비의 사람들은 그제야 웅성거림을 멈추고 씁쓸한 침묵에 잠겼다. 이날의 대한병원 로비 사건은 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리고 김석진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할 비극의 서막이었다. 헉, 헉. 석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실 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소란이 멎은 지 한참이 지났지만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순자가 아니었다. 며느리 지영과 아들 도현이었다. 지영의 손에는 물티슈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무언가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손을 꼼꼼하게 닦고 있었다. 그 사람, 이 여사 어디 갔어? 석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지영은 물티슈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차갑게 웃었다. 정리했어요. 정리하다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님이 못하시길래 제가 대신해 드렸죠. 퇴직금도 두둑이 챙겨 보냈으니 걱정 마세요.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육 좀 시켜서 보냈습니다. 교육. 그 단어에 담긴 오만함에 석진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너 설마 그 사람한테 해코지 했냐? 해코지란요. 정신 차리게 찬물 좀 끼얹어 준 것뿐이에요. 지영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석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곱고 자존심 강한 여자가 자신 때문에 자식뻘 되는 여자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 천하의 못된 것들, 내 전화기 내놔 당장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겠으니까. 석진이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아들 도연이 전화기를 낚아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내놔 이 불효자식아 전화기 안 내놔. 석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마비된 다리가 허공을 휘저었고 링거 거치대가 쓰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와장창 도연씨 꽉 잡아. 지영의 날카로운 지시에. 도연이 석진의 어깨를 억지로 눌러 침대에 눕혔다. 아버지, 제발 좀 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 이게 날 위한 거야. 사람을 짐승처럼 가둬두고 내 사람을 내쫓는 게 날 위한 거냐고. 석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절규였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나중에 재산 다 털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싶으세요? 도연이 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돈. 그래. 그 빌어먹을 돈 다 가져가 다 줄 테니까 그 사람 데려오란 말이야. 석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지영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다. 들었죠, 여보? 아버님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그 여자가 무슨 약을 썼는지 몰라도 완전히 홀리셨네. 다 주신대잖아. 지영은 도연의 손에 들린 석진의 전화기를 빼앗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오늘부터 전화 금지입니다. 외부 접촉도 전면 차단할 거예요. 아버님 정신 돌아오실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십니다. 뭐라고? 너희가 감히가 아니죠.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아버님을 착취하려는 외부인으로부터 격리 조치하는 거예요. 지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그 순간 석진의 가슴 왼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터져 나왔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했다. 헉. 석진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자 도연이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의사 불러. 그냥 쇼하시는 거 아니야. 지영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석진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몸이 활처럼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비상 코드 블루, 의료진이 들이닥쳤다. 산소 호흡기가 씌워지고 주사 바늘이 꽂혔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석진의 눈은 닫히는 문 너머를 향해 있었다. 순자씨,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뇌리에 남은 것은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비틀거리며 걸어나가던 순자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암흑이 그를 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진이 눈을 떴을 때 병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낯선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 큰 남자, 간병인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순자가 아니었다. 석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자 간병인은 기계적으로 물컵을 가져와 빨대를 물려주었다. 눈빛엔 아무런 감정도 온기도 없었다. 그저 돈 받고 감시하는 간수일 뿐이었다. 석진은 빨대를 뱉어버렸다. 전화기?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지시로 통신기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가 감옥이야. 내가 죄인이야.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입니다. 남자는 벽처럼 굳건했다. 석진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고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그 대가가 이것이었다. 100평짜리 저택도 수천억의 자산도 소용없었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은 5평짜리 병실과 사방을 가로막은 벽뿐이었다. 석진의 시선이 협탁 위로 향했다. 그곳엔 순자가 놔두고 간 분홍색 스카프의 포장 비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그녀의 흔적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손으로 그 비닐을 움켜쥐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병실을 채웠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죽음보다 더 깊은 고독이 그를 덮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독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순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프시면 살아계신 거네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러니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한다. 석진은 입을 앙다물었다. 눈빛에서 체념이 사라지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마비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기다려요, 순자씨. 내 발로 반드시 당신 찾으러 갈 테니까.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비가 그치고 나면 괴물은 우리를 부수고 나갈 준비를 마칠 것이다. 새벽 2시.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병원 건물을 간헐적으로 흔들었다. 오흡이로 병실을 지키던 거구의 남자 간병인은 소파에 늘어져 코를 골고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 심어둔 감시자였지만 밤새 이어지는 빗소리와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이다. 지금이다. 석진은 어둠 속에서 번뜩 눈을 떴다. 그는 지난 5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자는 척하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는 성한 왼쪽 팔로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삐걱. 침대 스프링 소리가 천둥 소리에 묻혔다.
문제는 다리였다. 마비된 오른쪽 다리는 여전히 무거운 족쇄 같았다. 하지만 순자에게 받았던 재활, 치료 덕분일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 때문일까? 감각이 없던 발끝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으윽! 석진은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바닥에 발이 닿자마자 다리가 꺾일 뻔했지만 왼쪽 팔로 협탁을 지지하며 간신히 버텼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병실 구석에 충전 중이던 전동 휠체어로 기어가듯 이동했다. 1m가 1km처럼 느껴졌다. 간병인이 크릉 하며 몸을 뒤척였다. 석진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갔다. 다행히 남자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전원 버튼을 눌렀다. 띠링! 작은 전자음이 울렸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배터리는 100%. 그는 침대에 있던 이불을 끌어와 몸에 칭칭 감았다. 환자복만 입고 나갔다간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였다. 그리고 협탁 서랍을 열어 현금 뭉치가 든 봉투지형이 던져두고 간 용돈과 진통제통을 챙겼다. 가자, 김석진. 넌 할 수 있어. 그는 조이스틱을 조작해 소리 없이 병실 문을 빠져나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당직 간호사 한 명이 졸고 있었다. 석진은 간호사의 시야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딩동! 졸고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누구세요? 석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안으로 휠체어를 밀어넣고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소 회장님. 간호사가 휠체어를 알아보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하지만 문은 간발의 차이로 닫혔다. 후! 석진은 승강기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곧 비상이 걸릴 것이다. 1층 로비는 위험했다.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는 비완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장례식장 통로.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지하 1층은 습하고 어두웠다. 영안실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석진은 휠체어 속도를 최고로 올렸다. 위잉, 모터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저 멀리 지상으로 올라가는 램프 구간이 보였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지만 휠체어 하나 빠져나갈 틈은 있었다. 경비 초소 안에서 야구를 보고 있던 경비원은 빗소리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석진은 램프를 타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 세상으로 질주했다. 쿠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석진을 덮쳤다. 순식간에 이불이 젖고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살을 파고들듯 아팠다. 4월의 봄비라기엔 너무나 차갑고 매서웠다. 석진은 괴성을 지르며 빗속을 뚫고 나갔다. 차가운 비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병실에 갇혀있던 무기력함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지영이 바닥에 쏟아부었던 순자의 가방, 그 안에서 굴러나왔던 낡은 고지서. 거기에 적혀있던 주소를 그는 사진처럼 뇌리에 박아두고 있었다. 성북구 장이동 산동네 34 두번지. 여기서 오크옥 지용금업도옵트투스 전동 휠체어로는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게다가 오르막길이 많은 달동네였다. 도로는 아수라장이었다. 택시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쌩쌩 지나갔고 클락션 소리가 귀를 때렸다. 인도는 턱이 많아 갈 수가 없어 차도 가장자리로 달려야 했다. 비켜 죽고 싶어. 지나가던 트럭 운전수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석진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앞만 보였다. 빗물에 안경이 젖어 시야가 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마비된 오른팔이 추위에 굳어가고 있었다. 휠체어 조이스틱을 잡은 왼손도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다. 잡히면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 30분이 지났다.
휠체어의 배터리 게이지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배터리 부족. 길은 가파른 오르막으로 바뀌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는 어두운 달동네였다. 휠체어 모터가 힘겨운 소리를 냈다. 윙, 윙,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석진은 상체를 앞으로 숙여 조금이라도 무게중심을 옮기려 애썼다. 비는 야속하게도 더 거세게 퍼부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마침내 휠체어가 멈춰섰다. 배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었다.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제기랄 제기랄. 석진은 휠체어를 앞뒤로 흔들었지만 바퀴는 헛돌기만 했다. 그는 울부짖으며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졌다. 철퍼덕.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고급옷 환자복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회장님으로서의 위험 따위는 시궁창에 버려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성한 왼팔로 진흙 바닥을 짚고 기어가기 시작했다.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처절하게. 저 앞에 파란 대문이 보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칠이 다 벗겨진 낡은 대문. 기억 속의 그 주소였다. 석진은 손톱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기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대문 앞에 도달했다. 힘이 다 빠진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목소리가 아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순자씨, 이순자씨,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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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대문이 차갑게 울렸다. 석진의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여기까지인가? 눈이 감기려는 찰나. 끼익.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노란 현관등 불빛이 비에 젖은 석진의 몸을 비췄다. 회장님,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 이순자였다. 석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입가에 흙탕물이 묻은 채로 나? 해고? 취소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석진은 그녀의 발치에서 정신을 잃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오보 1호의 괴물은 기어이 자신의 조련사를 찾아냈다. 세상에 이 몸으로 거기가 어디라고. 순자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석진을 현관 안으로 끌어당겼다. 예순이 넘은 여자의 힘으로는 버거운 무게였지만 초인적인 힘이 솟았다. 그녀는 현관에 깔아둔 담요 위에 그를 눕히고 거칠게 문을 걸어 잠갔다. 철컥. 문이 닫히자 맹렬하던 빗소리가 한결 잦아들었다. 방 안은 좁았지만 훈훈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석진은 덜덜 떨고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치아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 울렸다. 저천증이었다. 정신 차리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순자는 울먹이며 석진의 젖은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흙투성이가 된 최고급 환자복이 바닥에 던져졌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몸이 드러났다. 1년 전만 해도 탄탄했을 어깨와 가슴은 병마와 세월에 깎여 뼈만 도드라져 있었다.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다. 부끄러움 따위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이불을 꺼내 아랫목에 깔고 마른 수건으로 석진의 몸을 미친 듯이 문질렀다. 따뜻해져라. 제발 따뜻해져라. 그녀의 손길이 얼음장 같은 그의 팔다리를 쓸어내렸다. 마찰열이라도 일으키려는 듯 그녀의 손바닥이 빨개질 정도로 문질러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남성용 내복과 잠옷을 꺼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이었다. 언젠가 태워버리려다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 옷을 지금 다른 남자에게 입히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순자는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석진을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젖은 옷을 대충 갈아입은 뒤 밖으로 나가 꿀물을 타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석진의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병원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벽지 냄새, 오래된 장판 냄새, 그리고 은은한 파스 냄새. 가난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는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것은 곰팡이 얼룩이 핀 낮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었다. 깨어나셨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순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석진은 몸을 움직이려 했다. 묵직한 이불이 그를 누르고 있었고 등 뒤로는 뜨끈한 열기가 올라와 굳었던 뼈마디를 녹이고 있었다. 여기 자네 집인가? 네,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VIP 병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곳이라. 순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꿀물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뒷목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물을 먹여주었다. 석진은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비로소 실감났다. 그는 꿀물을 마시며 순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러다 시선이 멈췄다. 그녀의 왼쪽 뺨, 화장이 지워진 그곳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어제 로비에서 며느리 지영에게 맞은 흔적이었다. 석진의 손이 떨리며 올라갔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스쳤다. 아프지? 순자는 흠칫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다. 나 때문에 이 고운 얼굴이. 석진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정작 사랑하는 여자의 뺨 한 대 막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사무쳤다. 순자는 자신의 뺨에 닿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니요, 이건 안 아파요. 회장님이 빗속에 쓰러져 계신 거 봤을 때 그때가 진짜 아팠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못난 놈이라.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그 몸으로 여기까지 기어오셨어요. 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석진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다. 순자가 그를 부축해 벽에 기대게 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 작았다. 세간살이라고는 낡은 자개장 하나와 TV, 그리고 밥상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석진에게는 이 좁은 방이 그 어떤 궁궐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이 여사. 네. 나 이제 회장 아니야. 빈털털이야. 자식놈들이 재산 다 묶어놨고 지금 입고 있는 건 자네 남편 옷이고 가진 건 이 병든 몸뚱어리 하나뿐이네. 석진은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여기서 재워줄 수 있나? 순자는 대답 대신 이불을 걷어 그의 시린 발을 주물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맵고 따뜻했다. 밥값은 하신다면서요? 그럼 됐습니다. 밥값, 네. 제 옆에 계셔 주는 거, 그게 밥값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어 석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멍든 뺨이 애처로웠지만 그 미소만큼은 봄꽃처럼 화사했다. 석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순자는 저항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빗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서로의 체취가 뒤섞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석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순자는 그런 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안아주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비웃고 자식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경찰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밤 이 3평짜리 단칸방 안에서만큼은 그들은 안전했다. 순자는 불을 껐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두 사람은 좁은 요 위에 나란히 누웠다. 석진의 성한 왼팔이 순자의 목을 베개처럼 받쳐주었고 순자는 석진의 마비된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하네. 석진이 중얼거렸다. 네, 따뜻하네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하나가 되었다.
육체적인 욕망보다 더 깊고 진한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올 더 큰 시련을 잊은 채 아침 9시 좁은 단칸방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석진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벽을 잡고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한 발짝을 떼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어제 그렇게 비를 맞으셨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어서야 해. 내 발로 서야 자네를 지킬 수 있어. 그의 눈빛은 도끼로 번뜩였다. 어젯밤에 그 나약했던 노인은 없었다. 그는 밤새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였다. 쾅쾅쾅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예상했던 불청객들이었다.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석진은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겁먹지 마, 문 열어줘. 하지만 나 믿고 열어. 당당하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끼익. 문이 열리자마자 좁은 현관으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이닥쳤다. 며느리 최지영, 아들 김도현,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었다. 이 여자 당장 체포해요. 지영이 신발도 벗지 않으는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순자를 삿대질했다. 흙 묻은 구두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장판을 더럽혔다. 치매 걸린 노인네를 꼬드겨서 납치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납치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직접. 시끄러, 어디서 거짓말이야. 지영은 순자의 말을 자르며 경찰을 돌아봤다. 경찰관님, 뭐 하세요? 현행범이잖아요. 심신미약자, 약취 유인, 우리 아버님 상태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끌고 와서 돈 뜯어내려 한 거라고요. 도연도 거들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더러운 곳에서 빨리 집으로 가시죠. 도연이 석진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경찰관들도 수갑을 꺼내며 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는 뒷걸음질 쳤다. 공권력과 돈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무력해 보였다. 김도연, 손 떼라.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나왔다. 석진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 태성건설 회장의 그것이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잖아요. 약 기운 떨어지셔서. 제정신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석진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손길로 그 안에 내용물을 꺼내 도연의 얼굴에 던졌다. 펄럭. 종이 한 장이 도연의 가슴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게 뭐죠? 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지영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였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병원에서 몰래 받은 검사 결과다. 혈관성 치매 소견 없음. 의사 결정 능력 명확함. 내가 담당 교수한테 부탁해서 비밀리에 받아둔 거야. 니들이 날 치매 환자로 몰아서 바보 취급할까봐.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석진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믿고 또는 믿고 싶어 있었다. 그래야 한정후견인을 신청해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으니까. 이건 조작이에요. 매수한 거 아니에요. 지영이 악을 썼다. 조작 대학병원 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석진이 비웃었다. 그리고 그는 순자의 부축을 뿌리치고 방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스스로 일어섰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경찰 양반 잘 들으시오. 나는 납치된 게 아니라 내 발로 걸어 나왔소. 내 아들 내외가 나를 병실에 감금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출한 거요. 석진의 또렷한 발음과 논리적인 문장에 경찰관들이 멈칫했다. 치매 노인의 말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고소당할 사람은 저들이오. 존속 감금, 폭행,
그리고 내 간병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도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표독스럽게 빛났다. 그래요. 정신이 멀쩡하시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아버님 잊으셨나 본데 아버님 전 재산처분 권한은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서 묶여 있어요. 이 여자가 돈 보고 붙은 거면 꿈 깨라고 하세요. 아버님 수중에 현금 10원 한 장 없을 테니까. 지영은 순자를 비웃으며 말했다. 돈줄을 끊으려면 결국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석진은 피식 웃었다. 그래, 돈. 너희는 그놈의 돈이 문제지. 석진은 순자에게 눈짓을 했다. 순자는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가져왔다. 석진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강 변호사 듣고 있나? 네, 회장님. 통화 내용 전부 녹취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성건설 시절부터 석진을 보좌했던 강 변호사였다. 석진은 오늘 새벽 순자의 폰으로 가장 먼저 그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지영과 도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금 당장 공증 변호사 대동해서 이쪽으로 와.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으니까. 유언장이란요? 도연이 소리쳤다. 왜 내가 죽으면 다 니들 거 될 줄 알았어. 석진은 빗자루를 쿵 하고 바닥에 찍으며 호통쳤다. 내 전 재산 3천억. 그중 90%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남은 10%는 석진은 덜덜 떨고 있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이순자 여사에게 증여할 거다. 좁은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핵폭탄급 선언이었다. 지영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정 가서 따져봐. 강 변호사 오면 정식으로 서류 꾸밀 테니까. 석진은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경찰관님, 내 의사 확실히 밝혔소.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소. 당장 끌어내 주시오. 위험 있는 명령이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영과 도연에게 다가갔다. 보호자분들 일단 나가시죠. 당사자분이 완강하십니다. 이거 놔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여자가 아버님 홀린 거라고요. 지영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에게 떠밀려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도연의 비굴한 외침도 닫히는 철문 뒤로 사라졌다. 쾅.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석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순자가 황급히 그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산 상속인이 기분이 하는 말들이 현실감이 없었다. 석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허세 좀 부려봤어. 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니까. 하지만 유언장은 진심이야. 내 목숨 구해준 사람한테 밥값은 해야지. 석진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눈가는 촉촉했다.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지영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석진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후 1시.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던 장위동 골목에 다시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강 변호사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2시였다. 그 1시간의 공백, 그것이 문제였다. 지영과 도연은 순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코너에 몰린 쥐였다. 3천억이라는 거대한 치즈를 눈앞에서 놓치게 생긴 쥐는 고양이를 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목덜미를 노리기 마련이다. 회장님 짐 다 쌌습니다. 변호사님 오시면 바로 이동하시죠. 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며 말했다.
석진은 낡은 소파에 앉아 지팡이 어젯밤 순자가 급히 구해온 등산용 스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서워할 거 없어. 법은 우리 편이야. 석진이 순자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와장창 현관문 유리가 박살나는 굉음이 울렸다. 잠금 장치를 밖에서 벽돌로 내리찍은 것이다. 깍! 순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부서진 유리 틈으로 손이 쑥 들어와 문을 열었다. 며느리 최지영이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 뒤에서 겁에 질린 채 하지만 욕망에 이끌려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님, 가시죠. 구급차 불러오렸습니다. 지영이 들이닥쳤다. 더 이상 교양 있는 며느리의 가면은 없었다. 그녀는 사설 구급대원 복장을 한 건장한 남자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주거 침입이야. 석진이 소리치며 일어섰다. 침입이란요. 응급 상황당이잖아요. 아버님이 치매 증상으로 자해하고 계시다는 신고받고 온 겁니다. 지영이 뻔뻔하게 둘러댔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하고 무식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 석진을 강제로 사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일단 가둬두면 유언장이고 뭐고 다 무효로 만들 수 있었다. 잡아채 태워 지영의 지시에 남자들이 석진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순자가 몸을 날려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이 아줌마가. 사내 하나가 순자를 거칠게 밀쳤다. 순자는 벽에 머리를 쿵 찌으며 쓰러졌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순자씨, 석진의 눈이 뒤집혔다.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석진은 쥐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휘둘렀다. 퍽 스틱이 사내의 어깨를 강타했다. 예상치 못한 노인의 방역에 사내가 주춤했다. 오지마. 내 몸에 손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석진은 피를 흘리는 순자 앞을 막아서며 스틱을 겨눴다. 마비된 다리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새끼를 지키는 늙은 사자처럼 포효했다. 아버님, 제발 좀 다 아버님 돈 지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영이 악을 쓰며 다가왔다. 돈 때문에 애비한테 깡패를 보내. 돈 때문에 사람을 피보게 해. 그깟 간병인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가족? 석진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가족이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을 때만 가족이었지. 도연씨 뭐 해 아버님 팔 잡아. 지영의 재촉에 도연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병원 가요. 네. 도연이 석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석진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이 사라졌다. 짝! 석진의 손바닥이 도연의 뺨을 후려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댄 순간이었다. 도연은 멍하니 뺨을 감싸 쥐었다. 손대지 마라. 더럽다. 석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니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괴물이다. 내가 돈으로 키워낸 괴물들. 아버님, 지영이 이성을 잃고 직접 석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폐륜의 극치였다. 순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영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회장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안 놔. 이 거머리 같은 년이. 지영이 굽 높은 구두로 순자의 손을 짓밟으려 발을 들어 올렸다. 화당탕 그때 묵직한 굉음과 함께 집 안의 가구들이 흔들렸다. 석진이 등산용 스틱으로 옆에 있던 유리 장식장을 박살낸 것이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영은 기겁하며 물러섰다. 석진은 숨을 헐떡이며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스틱을 쿵쿵 찍었다. 나가? 아, 아버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살기가 서려 있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다 버린 남자가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살기였다. 지영과 도연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진짜 경찰차 그리고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골목을 메우는 소리였다. 회장님, 강 변호사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다.
열린 문 사이로 엉망이 된 집 안풍경이 보였다. 피를 흘리는 순자 유리조각 멱살을 잡으려던 며느리.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강 변호사. 석진이 스틱에 의지해 간신히 서서 말했다. 봤나? 네, 똑똑히 봤습니다, 회장님. 강 변호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지영과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 이 상황 존속 폭행 및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방금 벌어진 상황은 회장님의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결격 사유인 피상속인에 대한 살해 미수 및 상해에 완벽하게 해당합니다.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내 돈, 내 3천억.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했다.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다. 후회인지 공포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경찰들이 들어와 지영과 도연, 그리고 사설, 구급대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악담을 퍼부었다. 다 너 때문이야, 저 꽃뱀 년 때문이라고.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석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방 안,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석진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순자가 그를 받아 안았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순자씨. 석진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자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낸 아비의 심정.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끝낸 후의 허무함. 순자는 말없이 그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다. 그의 등은 작아 보였지만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다. 바닥에 떨어진 등산용 스틱이 오후에 햇살을 받아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봄날의 오후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 어느덧 세상은 붉게 물든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었다. 성북구의 한적한 주택가. 리모델링을 마친 아담한 2층 양옥집 마당에는 늦가을 햇살이 꿀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하나둘, 하나둘. 석진은 마당에 깔린 보도블록 위를 걷고 있었다.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2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고통이 아닌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순자가 뛰어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갓 짠 당근 주스가 들려 있었다. 아니야, 오늘은 기분이 좋아. 10바퀴 더 돌 수 있겠어. 석진이 호탕하게 웃었다. 6개월 전 병실 침대에 누워 죽만 받아먹던 무기력한 노인은 이제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다. 그들이 사는 이곳은 석진이 3천억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전 자신과 순자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재산이었다. 화려한 대리석 저택은 아니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텃밭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다. 자 드시고 하세요. 순자가 주스를 건넸다. 석진은 주스를 마시다 말고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여사. 네. 언제까지 회장님이라고 부를 거야. 나 이제 백수 할아버지라니까. 순자가 피식 웃으며 그의 입가에 묻은 주스를 닦아주었다. 입에 붙어서 잘 안 고쳐지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영감님, 그건 너무 늙어 보이고. 석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1년 전 병실에서 주려다 실패했던 그 반지 주머니였다. 여보, 는 어때? 순자의 눈이 커졌다. 석진은 지팡이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2 손을 꼭 잡았다. 순자씨, 늦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지했다. 내 남은 인생 그리 길지 않을지도 몰라.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또 짐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마지막 순간에 눈을 뜰 때도 눈을 감을 때도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간병인이 아니라 내 아내로서.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저귀를 갈아주던 날들, 오비 1호에서의 멸시 빗속의 탈출, 그리고 피 튀기던 싸움까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밥 많이 먹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석진이 활짝 웃었다. 걱정 마. 쌀독에 쌀 떨어질 일은 없게 할 테니까. 석진은 투박한 금반지를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다이아몬드도 아니었고 화려한 보석도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반지보다 빛나는 약속이었다. 일주일 뒤, 마당에는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꾸며졌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끝까지 의리를 지킨 강 변호사 순자의 몇 안 되는 동네 친구들, 그리고 예전 병원 수간호사가 전부였다. 자식들은 오지 못했다. 지영과 도연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속권 박탈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부재가 오히려 이 결혼식을 더 성스럽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신랑 입장, 강 변호사의 사회에 맞춰 석진이 걸어 나왔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순자가 걸어 나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연한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 목에는 1년 전 시장에서 샀던 그 분홍색 스카프가 예쁘게 매여 있었다. 비록 커피 자국은 지워졌지만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훈장과도 같은 스카프였다. 아이고 곱다고와. 새색시가 따로 없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두 사람은 마당 중앙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서 만났다. 석진은 순자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섰다. 줄에는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전하는 다짐만이 있을 뿐이었다. 석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집 짓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올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지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이라는 집은 부실 공사였습니다. 겉만 화려했지 속은 비어 있었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무너진 잔해 속에 깔려 죽어가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늙고 병든 저를 돈이 아닌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여자. 이제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크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짓고 살아가려 합니다. 석진이 순자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순자씨.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사랑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여자였습니다. 빚만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제 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당신이 걷지 못하면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만세 만세. 강 변호사가 선창하자 하객들이 꽃가루를 뿌렸다. 가을 햇살 아래 흩날리는 꽃잎과 낙엽 속에서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다. 석진은 지팡이를 잠시 놓고 두 팔로 순자를 힘껏 안아 올렸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였으니까. 그날 밤 결혼식의 왁자지껄함이 끝나고 두 사람만의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침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순자는 화장대 앞에서 한복을 벗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이리 와요. 침대에 누운 석진이 이불을 들썩였다. 순자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그의 곁에 누웠다. 피곤하시죠? 아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 석진은 옆으로 누워 순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당신 오늘 정말 예뻤어. 불 끄면 다 똑같아요. 순자가 짐짓 퉁명스럽게 말하며 스탠드를 껐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석진의 손이 순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순자의 손이 석진의 가슴에 닿았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순자 씨. 네. 나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 석진의 장난기 어린 속삭임에 순자가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오늘은 주머니에 뭐 숨긴 거 없으세요? 이번엔 진짜야. 내 심장이 반응하잖아, 당신한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다. 10대 소년 소녀처럼 설레고 유치하고 사랑스러운 웃음소리였다. 서로의 천이 섞이고 숨결이 하나가 되었다. 격정적인 밤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굽은 등을 쓸어주고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첫날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석진과 순자는 동네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길게 뻗은 은행나무 길, 노란 은행잎이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석진은 지팡이를 짚고 순자는 그의 다른 쪽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차피 그들이 가는 길은 목적지가 있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풍경을 즐기는 산책이었으니까.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두 사람을 보고 속닥거렸다. 와, 저 할아버지 할머니 봐. 손잡고 가셔. 되게 보기 좋다. 석진이 그 소리를 듣고 어깨를 으쓱했다. 들었어, 우리 보고 보기 좋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어울리긴 하죠. 순자가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눈가에 잡힌 주름 사이로 행복이 채워졌다. 인생의 황홍이.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가 지기 직전 하늘이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는 절정의 시간이었다. 김석진과 이순자.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